당장의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경기는 꺾였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의 크기가 커질수록 외국인이 투자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 증권의 오창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지금 거시경제와 관련한 그 수치들, 우리가 요새 고용 쇼크에 이어서 네.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요거에 대한 그 해석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발표가 됐죠. 일단 요거에 대한 해석을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미국 4월 소비자 물가가 이제 서프라이즈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략 4.2% 전년 대비로는 올랐고, 그 다음에 전월 대비로 한 0.8%. 그래서 사실 12일 날 이게 이제 그 미국 증시 장 시작 전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좀 쇼크였습니다. 대략 한 13년 만에 이제 최고치거든요. 그렇죠. 예, 4.2%면. 그리고 이게 사실상 연준 물가 목표가 2% 수준이다 보니까 이거를 2배 이상 사실은 상회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사실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우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이거는 아니다라고 바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이제 부인을 합니다. 이게 뭐였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이제 두 가지 중요 이제 지표가 하나는 물가 지표하고 그 전주에 있었던 고용 지표였는데 두 개가 사실 이제 좀 컨플릭트가 됐거든요. 뭐냐면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제 그 미국 고용 지표는 사실 쇼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시장에서는 한 100만 명 정도 증가할 거다. 왜냐하면 요즘 미국 경제 굉장히 좀 그 호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뭐 좀 경기가 8% 성장률 뭐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걸 기대했는데 이게 거의 쇼크가 나버렸거든요. 한 27만 명대. 예. 그리고 이제 전월에가 한 70만 명대였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고용 지표는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클라이다 연준위원장이 분명히 얘기한 게 4월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지표는 예상보다는 좀 강했지만 예상보다는 좀 높았지만 일시적인 부분이고 대신 연준이 고민하는 거는 고용이다라고 했거든요. 고용 회복 부진한 게 굉장히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연준은 앞으로도 고용 회복에 초점을 맞춘 통화 정책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통화 정책 측면에서 아직은 금리 인상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어제 나스닥 시장이 다시 이제 반등하는, 사실 그 나스닥 본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선물 지수도 좀 빠지고 있고 유럽 시장도 좀 하락하고 있고 해가지고 또 이거 큰 폭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반등하면서 오늘 한국 주식시장도 좀 괜찮아졌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이 쇼크, 이거는 이제 다 끝난 이벤트냐 아니면 아직도 뭔가 여진이 계속될 것이냐, 그 불안감에서 시작된 네. 이게 이제 아마 지금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어떤 그 인플레이션 쇼크는 이미 시장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로 특히 이제 4월, 5월까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전년에 낮은 물가 대비 올해의 물가가 이제 전년 대비 상승률인데요. 그 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은 작년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착시 효과거든요. 기저 효과 부분입니다. 사실 그거 자체가 지금 대부분의 어떤 지금 물가 상승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지난 이제 4월 소비자 물가에서 전월 대비로도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또 내용을 보니까 이제 중고차하고 트럭 그리고 이제 운송 서비스 전체 이제 전월 대비해서 0.8%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설명하는 게 0.43%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고차라든지 트럭, 요런 이제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운송 서비스 부분이 거의 오른 걸 빼고 나면 사실은, 전월 대비로 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이게 굉장히 높았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원인이 뭐냐는 걸
보니까 사실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신차 생산이 자동차 반도체 그렇죠.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신차 생산이 지연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좀 이제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이제 미국 이제 주요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저효과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5월 물가까지는 이제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대신 이 추세가 있으니까. 네, 그 기저효과가 이제 작년 5월 물가까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기저효과는 그게 정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물가가 그 다음부터 이제 유가라든지 이제 원자재가격이 계속 올랐거든요. 이제 역기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국내도 마찬가지고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이제 또 빠르게 이제 떨어지는 이제 또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라리나 연준 의장도 사실은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그 발표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중고차 가격 인상 때문에 네. 이렇게 물가 지표가 높아질 수 있었을까. 네. 하여튼 또 그만큼 차를 산다는 수요가 네, 크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니까 또 어떤 면으로는 또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자동차 특히 네. 우리 현대차나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일단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죠. 네. 요거는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4월 고용 지표가 이제 쇼크였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어려워서였느냐라는 일자리가 부분을 없어서. 다시 보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좀 해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미국의 미국의 경기 개선 때문에 어차피 고용은 굉장히 좋아질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원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미국이 그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가지고 뭐 최대 주당 1,600달러까지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할 것보다 그냥 쉬는 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용 의욕을 좀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했을 때는 지금 미국 어제였죠. 어제 이제 CDC가 미국 이제 마스크 착용, 이제 백신 접종, 이제 대상자를 대상으로는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 빼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4월에 한 90만 명대였는데 지금 한 30만 명대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이미 환자? 네,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지금 그러니까 1회 접종이라고 하죠. 그냥 1회 접종률 기준으로 하면 78%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냥 1차 접종이라고 해서 진짜 이제 접종이 끝난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50%거든요. 그러니까 2번 맞은 사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이 이러한 어떤 백신 접종률이 예상보다 정말 빠르고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때는 다 벗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7월이면 이제 마스크를 벗겠다라고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 경제의 어떤 회복 자체는 굉장히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뭐 정말 백신이 남아도니까 우리는 없어가지고 좀 난리인데 남아도니까 뭐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맞춰주겠다 뭐 이런 뭐 발표를 주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정도니까 곧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그 경제를 컨택트 경제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미중 갈등이 또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눌러왔던 어떤 요소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한 물자 싸게 수입한 그 물자들의 어떤 효과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중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은 수출을 그러니까 수입을 좀 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니까 그럴 수 없고 그렇다고 또 미중 갈등 문제를 약화시킬 수도 없고 이 두 상반된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세계 경제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결국 인플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2000년대부터 사실은 이제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저물가가 이제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됐던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끝났다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논란이 크지만 분명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이 풀렸던 데 다른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과 또 하나는 이제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1990년대 이후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세계와 함께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분업 체계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물가가 낮아졌던 그렇죠. 중국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렇죠. 체인망이 예, 마대차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전 세계를 이 저가 노동력을 가지고 만든 이런 저가 물품들이 물가를 굉장히 낮췄었는데 사실상은 앞으로는 그게 깨질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굉장히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든오믹스라도 하고 대공황 당시 이후에 코로나 뉴딜 정책으로까지 불리고 있거든요. 네. 인프라 투자책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봐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논의를 하려면 최소한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아니고 최소한 내년 이후 정도 돼서 정말 올해 겨울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다는 거를 이제 확인한 이후에는 결국은 다시 이제 전 세계 화두 자체가 인플레이션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 논란이 불거질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의 어떤 변수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갈등이잖아요. 미중 문제. 또 대만을 중심으로 뭔가 터질 것 같다라는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이 어디죠? 이 바다 그쪽 알아요? 그 해협에서 대만 그 해협 그쪽에서 어떤 군사적 충돌을 예상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 그러나 미중 충돌이 있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교역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확 더 커지는 거잖아요. 미국이 이걸 감당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감당하면 안 되잖아요. 위험한 상황이니까 세계가.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 이슈가 충돌이 됐을 때 그럼 우리는 미중 갈등으로 좀 파국으로 가는 어떤 이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일까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그 시점이 저희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라는 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어떤 역사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 이후에는 또 세계 경제 흐름 자체가 또 크게 바뀌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되짚어 봐야 되는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의 어떤 시대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이제 끌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바이든의 어떤 그 정책 기조는 분명하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 투자에서도 나왔듯이 친환경 산업과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 2차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미중 패권 전쟁 2차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산업혁명이 한 4번 정도 지금 3번 정도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보통 이제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증기기관 발명, 그 당시로 보고 19세기에 보통 이제 전기와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보통 20세기 후반에 있었던 IT 혁명, 이제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결국 가장 중요한 그 기술의 어떤 그 부분이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 싸움이라 여기에서 만약에 밀리는 쪽은 결국 패권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이 싸움을 이제 앞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 거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 사실 에너지 플랫폼 부분입니다. 왜냐면 20세기의 석유의 시대에서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GVC 재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1990년대 이후 사실 미국은 제조업을 버렸습니다. 사실 금융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저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근데 이제 국제 금융위기로 이제 금융 부분이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가장 GVC 재편의 핵심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현대차 그룹이긴 하지만 에너지 플랫폼 부분에 이제 가장 좀 가지고 있는 전기차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으로 GVC 재편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현대차가 미국에 8조 원 투자를 하잖아요. 이것도 결국 바이 아메리카, 맞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사주겠다라는 미국 정책이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가 없다. 미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좀 아직 확정이 안 된 게요.
전기차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그 지원금 보조금을 줬었잖아요. 네. 20만 대까지.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확정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뭐 그 리밋을 20만 대 이걸 뭐 더 높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는데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이게 아마 이제 21세기에 이제 가장 큰 어떤 그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 부분이, 그렇죠. 에너지 산업이 될 텐데, 결국 이제 석탄, 지금 이제, 탄소 배출이죠. 탄소 네. 배출 지금 이제 억제 그 부분을 2016년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서 이제 했었고요.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뒤집었었죠. 근데 이제 올해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 다시 재가입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환경이라는 건 결국은 탄소 배출 부분을 억제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지금 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저희가 이제 보게 됐을 때 탄소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차입니다, 사실은. 엄청나죠. 네. 차의 어떤 그 가솔린 내연기관 부분만 빼고는 사실 다 전기 에너지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 플랫폼 혁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그래서 전기차라고 보고 있고, 이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뭐 규약에서는 얘기하듯이 2030년 이후에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이 최소한 뭐 전기차 부분의 어떤 비중 자체를 2배 이상 늘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볼보 같은 경우도 뭐 25년 이후 전량 뭐 이제 전기차로 가겠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규제 측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 자체를 이제 따라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정책의 흐름 이걸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쪽이 이제 작년에 주도주 역할을 좀 했었던 거고, 앞으로 이제 더 계속 그쪽 분야가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건데, 자, 그럼 다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이제 어쨌든 인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가 가라앉으면 패권 전쟁에서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건 이게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가 떠오르고 있을 때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상품 가격이 꺾였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네네. 이거를 중국이 미국에게 보내는 유화 제스처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랐었거든요. 네. 사실 지난주까지도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거의 유일하게 꺾인 거거든요. 주간 단위로 보면. 근데 이제 그 계기가 됐다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애매하긴 한데, 지난 이제 12일 날 리커창 총리가 네. 그 상무회의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시장 조절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어떤 그 좀 급등 자체를 좀 조절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특히 국제 이제 농산물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속 가격들도 일부 금속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결국 주간 단위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주간 단위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어제 또 이제 미국 해킹 당했던 송유관 업체에 또 뭐 56억인가 얼마 줬다고. 500만 달러 받고 그냥 해결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네. 또 유가가 또 많이 떨어지면서 워낙 네. 또 원자재 가격에서 유가가 에너지 비중이 차지 그렇죠. 크기 때문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중국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약간 좀 안정되는 모습이 좀 일부 나타났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그러나 어쨌건 이러한 뭐 분위기들이 뭐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라앉히는 데는 뭐 다 도움이 된다라는 건 그렇죠. 다 인정할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인플레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뭐 이번에 일시적인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건 하우스 공식 뷰는 아니고요. 네네. 제 이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말아보면, 제가 이제 주요 이제 이제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하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뭐 철강 쪽에 또 계신 분들도 뭐 얘기를 하고, 또 뭐 음식료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격이 안 떨어진다. 원자재 쪽. 그러니까 뭐냐면 올라가긴 하는데 안 떨어진다.
이게 왜 그럴 거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 우선은 저는 이제 돈의 효과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유동성. 왜냐면 특히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제일 먼저 올랐던 건 사실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가격 자체가 이제 올라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난 게, 뭐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항상 저희가 뭐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시, 우리 월급 빼고 항상 다 올라간다. 근데 이제 대기업들, 뭐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주요 기업들도 임금의 어떤 이제 인상 압박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전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인프라 투자 그 드라이브는 걸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미국뿐만의 부분이 아닙니다. 한국도 지금 계속해서 그쵸. 저성장 탈피 위해서 굉장히 재정을 막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경제 정책의 핵심이 재정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는 잊혀졌던 인플레이션이 되돌아올 가능성도 굉장히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인상이라는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금리 인상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우리 엄청난 가계 부채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에 들어간 그 부채 문제, 뭐 많은 것들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바로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좀 주변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인플레이션 초기 국면까지는 오히려 뭐 대부분 이제 주식시장 뭐 투자자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결코 나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초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돼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결국 금리를 올리게 될 때는 이제 사실 이제 계절상으로 보면 이제 가을을 넘어서 이제 겨울을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경기 자체는 상방 압력이 더 크다라고 보긴 하지만 뭐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선 결국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정상화 어떤 이슈 자체가 불가피할 수 있다. 내년 정도는 금리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게 결국은 과도하게 풀렸던 돈을 이제 결국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몰려왔기 때문에 지금 같이 올랐던 모든 이제 자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돈이 쓸려 내려가면 다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경기 사이클이고 통화정책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사이클과 통화정책 사이클을 투자 관점에서는 항상 유의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 금리 인상, 그러니까 경제가 워낙 좋으니까 이걸 올리는 거잖아요. 이럴 때 하는 이 금리 인상에서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크게 반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금리 인상, 물론 이제 이게 대체적인 어떤 경향성으로 보자면 뭐 이번도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금리 인상이 초기 국면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도 주식시장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결국 올라가게 되면 이제 결국은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특히 이제 또 신용이 또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에 있던 그 돈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결국 혈액이 이제 줄어드는 것과 똑같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냐면 경기가 이제 슬슬 이제 좀 슬로우 다운이 되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꺾여버립니다. 결국은 경기라는 것도 결국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어떤 사이클에서 사실 두 가지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제가 이제 왜 금리만 올라가서 이제 결국은 이게 뭐 주식시장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설비 투자 사이클과 사실 금리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지금까지는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사실 설비 투자 사이클도 이제 꺾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천재를 봤을 때는 설비 투자 사이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이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재정 정책에 의해서 만약 올라가 준다면 뭐 이번 사이클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 큰 사이클이라고 본다면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흡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함께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경기는 꺾였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 초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그게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로 볼까요? 보통은 한 6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도 한 6개월까지는 이제까지의 데이터로는 괜찮았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가면서 이제 점점 무게를 맞습니다.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너무나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이 상황이 다르니까 그건 또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 환율도 좀 올라가다가 이제 1120원대 후반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 환율 앞으로의 뭐 좀 더 이렇게 하락 쪽으로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될 것이냐 달러 강세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서 올해까지는 완만한 어떤 약세 또는 사실 횡보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자면 사실 글로벌 어떤 이런 경기 개선 국면에서는 세계 경제가 막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풀어야 결국 경제가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돈이 계속 풀리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달러 값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결국은 반대 사이클로 잡는 게 테이퍼링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줄이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아예 늘어나는 양이 먼저 줄게 되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줄어드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될 텐데 사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서는 달러와 약세가 사실 이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보는 부분은 최근에 유럽이 굉장히 또 빠르게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유로화 강세가 상당히 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또 이제 변수인데 결국은 유럽의 어떤 이제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막 이제 좀 막 좋아졌는데 유럽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런 유럽의 어떤 유로화 강세가 달러화 지수에서 한 58% 정도 차지합니다. 유로화 비중 자체가. 달러 인덱스에서. 네, 달러 인덱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 완만한 약세 또는 횡보 정도로 올해는 볼 것 같고 올해 하반기에 아마 미국도 결국 테이퍼링 이슈가 이제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유럽도? 그렇게 되면 미국이요. 미국이.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제 사실은 달러 약세 모멘텀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내년부터는 오히려 좀 이제 완만한 어떤 강세 기조로 또 이제 접어들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달러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냐면은 외국인들이 요새 우리 한국 주식 시장에서 진짜 몇 조 단위 코로나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규모의 막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돈들을 다 지금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는 것인지 그럼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파는 건가? 근데 왜냐면 지금 이게 물론 이제 금융시장 자금과 또 실물 경상수지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무역 수지는 굉장히 지금 흑자거든요. 흑자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은 들어오는데 사실 예전 같으면 외국인도 사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뭐 비쌌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한국. 그런데 뭐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국 경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레이팅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거든요, 올해. 작년부터. 선진국 어떤 시장에 많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IMF에서는 이제 한국 자체를 아예 선진국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만 MSCI 지수에서만 지금 신흥국 지수에 있는 거잖아요. 뭐 FTSE 지수에서는 이미 선진국 지수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상을 봤을 때는 뭐 사실 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까? 뭐 경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다시 뭐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하여튼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달러 우리가 좀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달러 약세일 때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건가요? 달러 강세일 때 하는 건가요? 약세일 때 합니다. 약세일 때. 그러니까 달러 약세의 크기가 커질수록 외국인이 투자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저 철강주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걸 제가 봤는데 이게 어젠가요? 그저께 그 철광석 가격이 폭락을 했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철광석 가격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철강주들도 이게 좀
그 급락을 하게 됐고 했는데. 근데 사실 그 부분도 결국 그 중국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 그렇죠. 정부에서 이렇게 좀 통제를 하겠다. 결국 중국이 가장 많은 또 이제 좀 이 밸류가 있다 보니까 결국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2일 날 리커창 중국 총리 주재로 한 상무회의. 이거에 대한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워낙 미국발 불안한 소식들로 이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불안해요. 미국에 이제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있나, 좀 특별한 이벤트들이 있는지 좀 봐주시죠. 우선은 다음 주에 이제 주요 경제 일정으로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 휴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 초하고 이제 주 후반이 이제 중요한데요. 우선 이제 주 초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이 우선은 이제 EU 쪽에 재무장관 회담이 월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 초에 또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게 4월 이제 중국 주요 경제 지표가 또 발표되거든요. 뭐 광공업 생산이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등 이제 4월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 후반에는 5월 이제, 그러니까 아직 5월이 안 끝났잖아요. 근데 경제 지표 중에 잠정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 어떤 경기 상황을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잠정치들인데,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20일까지 한국 수출이 지금 이제 예정돼 있고,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5월 특히 이제 그 미국과 유로 지역의 그 제조 PMI하고 서비스 PMI가 이제 잠정치가 발표되는데, 전월 대비 여전히 상승할 걸로 지금 그 예상치가 좀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 자체는 5월 지표는 굉장히 좀 괜찮을 거라고 보이고, 중국 지표 자체는 4월에 약간 좀 중국 경제가 약간 좀 이제 슬로우 다운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지표까지는 조금 이제 중국 경제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좀 소폭 둔화되는 그런 모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일 날 보니까 FOMC 회의로 공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연준 의원들의 어떤 그 멘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선 뭐 이번 주에는 클라이다 연준 부의장 얘기가 이제 가장 좀 화제가 됐었고, 다음 주 초에도 사실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4월 FOMC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이제 지금 연준 이사들 지금 이제 좀 목소리를 들어봐도 최근에 나오는 연설들을 보게 되면 사실 내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화두가 인플레이션인데, 사실 인플레이션보다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미국 연준은 지금 고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고용 부분이 통화정책에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의 아마 이제 마지막 터널은 결국 고용이다. 결국 고용 회복까지 다 확인돼야 이제 그 다음부터 사실 진짜 본격적으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지표가 또 너무 좋아져도 좋은 게 발표가 돼도 그러면 이제 불안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 테이퍼링을 한다든지 금리 인상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거시 경제 환경을 한번 짚어보니까 큰 그림이 어쨌든 그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뭐 이 지금의 이 상승 흐름은 이어져 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현대차증권의 오창섭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했습니다.